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나왔지만 범죄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나왔는데 범죄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월 평균 평균 숫자만 말씀드리면 2,700여 건이 지금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네. 연 32,000건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가 많고 그만큼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올해만 7,545명이 입건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 때문에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각종의 이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거나 신설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스토킹 방지나 스토킹 처벌법 관련한 주요 목적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서 강력한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어떤 규제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스토킹 처벌법의 기본 취지거든요. 네. 결국은 스토킹이라는 건 단순히 쫓아다니고 집착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강력 범죄인 살인, 강간, 여러 가지 강금 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요. 좀 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범죄가 더 증가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토킹 범죄 특성상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사실 스토킹 범죄는 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예를 네. 들면 직장 동료 사이라든가 연인 관계였던 사람, 가족 관계였던 사람, 나의 주변이랑 굉장히 겹치는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주거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접근 금지를 아예 실효적 있게 하는 방법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잠정 조치, 긴급 응급 조치들이 있지만 맘먹고 이것을 위반하고자 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막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민간 경호제도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렇게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유치장이나 이제 구치소에 감금, 그러니까 구치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1개월 이내에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것은 엄격한 범죄의 정황, 위험성이 확인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구치소나 유치소에 이렇게 조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고, 네. 일단은 접근 금지 명령들은 조금 손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결국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희생됐던 사안들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더 강한 실효적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입니다. 네, 지난 7월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찾아가가지고 살해한 사건이었는데 접근 명령 금지 조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어기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런 경고적 효과가 있는 범죄인에게는 범죄의 어떤 범죄의 동기라든가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접근 금지 명령 자체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 응급조치 같은 경우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감이 더 이성을 마비시키고 통제력이 상실된 범죄인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보복적 감정을 먼저 범죄로 발전시키려고 시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은 이런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이라는 건 이미 범죄가 발생한 뒤에 사후적으로 처벌과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는 면에서는 예방적으로 경고나 접근금지 명령이 실효적으로 범죄자들이 다시는 찾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경고적 효과를 줄 만큼 좀 강력해야 된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로 저런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도 유의미하지만 가해자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관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네, 앞서서 스토킹과 관련해서 최초 피해를 신고한 시점, 이 시점이 추가 범죄를 발생을 막기 위한 최적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초기 수사기관의 적절한 대응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킹 가해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네. 그 가해자 중에 누군가는 실질적으로 잠재적인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강력범죄 피의자가 될 거라고 이제 의심하는 것보다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이 초기의 스토킹범들을 네. 적절하게 관리하고 관찰하고 범죄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현장에서는 조기의 실질적인 인식 구속이라든가 엄중한 경고를 통해서 스토킹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엄격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스토킹 범죄로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신고되면 미국에서는 의무 체포,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나 처벌 의사를 묻지 않고 의무적으로 이제 체포하는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 스토킹 범죄의 어떤 일정 부분 심각성이 인정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잠정 조치 중에 법원이 결정하는 유치소나 구치소에 이제 감금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고 본인에도 이렇게 구속될 정도로 구치소에 있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현장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의 범죄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한계점 때문에 바로 신속한 어떤 피해자의 보호 조치라든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인력도 보완돼야 되고 그만큼 예산도 확충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고 나서인데도 불구하고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개정이 되고 난 후에 실제로 양형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 통계상으로는 실형 선고가 극히 미비하다, 뭐 10건 중에 한 건이라는 통계도 있고 네. 4%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양형 자체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스토킹 처벌법의 스토킹 행위 자체만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법정형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굉장히 위험성이라든가 협박성 발언이 있어서 경합범죄인 다른 범죄랑 이제 경합이 됐을 때는 조금 더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워낙에 스토킹 범죄가 많고 그중에 양형도 이렇게 솜방망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가해자에게 판결 이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전자발찌라는 것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네.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명확한 위험이라든가 스토킹의 행위에 대한 증거가 좀 확실시되는 수준에 이르러야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특히 법원의 잠정 조치 결정 같은 경우는 요즘에 피의자들이 항고라고 이제 불복하는 소송도 제기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금지 명령에도 나는 이 접근금지 명령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다투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자발찌를 차는 경우에는 굉장히 고위험군 피의자인 경우에 한해서 이제 실무상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게 스마트워치로서 피해자에게 위험 신호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 동선에 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전자발찌의 그 부착의 이유는 관찰해서 가해자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피해자한테 다가왔을 때 이것을 당국에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사실은 전자발찌 부착보다 이걸 관찰하는 인력의 어떤 상세하게 보는 노력,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스토킹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의 전담 조직을 가동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전담 수사팀을 만들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서울시에서는 지금 스토킹 피해 전담 조직을 통해서 피해자에게는 심리 그리고 법률, 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해준다라는 것이고 한 라인 가동을 통해서 훨씬 더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조치나 가해자에 대한 어떤 처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수많은 스토킹 가해자 중에 범죄의 성향이 굉장히 높거나 폭력적인 성향이 굉장히 높아서 네. 고위험군 사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해자의 심리 분석이 필요하고 심리 분석이 필요한 프로파일러들도 배치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유의미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긴급 생계비라든가 이사 비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특히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민간 경호 인력을
2인 1조로 배치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피해자들이 불안한 마음을 조금 더 잠재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석 달 기준으로 50명에게 민간 경우를 한 1억 5천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한 달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사실 피해자 보호에는 많은 예산도 필요하다. 그래서 대폭 이런 부분이 이제 지자체에서 이루어져서 다행이지만 전국적으로 사실은 법무부나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신경 네. 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한편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되는 대상자가 10만 명을 넘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면서요. 적극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라는 목적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 네. 성범죄가 많은 것이고요. 또 신고하는 건수도 늘었다. 그만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등록만 하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관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또 일부 그 등록 대상자 중에는 소재 불명자가 한 168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소재 불명이라는 건 어디에 사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건데 뭐 소재가 없으니까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채무 불이행자라서 주소를 등재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성범죄의 자임을 알리기 싫어서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고 각종의 사유들이 있을 텐데 네. 이런 사람들이 더 고위험군일 수 있습니다. 네. 빠르게 소재 파악해서 이 성범죄에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다른 재범 위험성은 없는지 당국에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상 정보의 공백은 아무래도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한 68명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 추적이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일단 경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 관련해서 각종의 어떤 경찰들이 관리해야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새로운 법률과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어떤 보호 처분이 생기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인력이 더 충원되거나 네. 더 많은 예산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존의 인력 가지고 이 업무를 쪼개서 해야 되는 결국 인력의 부족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는 사각지대가 있고 꼼꼼하게 바라보지 못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야기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면 통상의 전자발찌보다 인력을 더 보완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점들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제도만 만들고 실제 인력과 예산이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이고 실효성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경찰과 이 수사기관 법무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